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이정희 교수입니다. 오늘 2022년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좋은 행사에서 저희 연구소 그리고 또 국제 안보통일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세션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뭐 어제 오늘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하나의 요충 세계적인 지역으로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 지역의 변화가 특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에서 항상 우리 한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중 전략 경쟁과 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여기서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이 세션을 하게 됐고요. 두 분의 발제자님을 모셨고요. 또 네 분의 오늘 토론자분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명실공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이 전략적인 상황에 관련된 모든 또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션을 함께 맡게 됐고 이렇게 또 오늘 좌장까지 맡으신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의 김호종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정희 소장님 인사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1발제자는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센터장인 오수대 박사입니다. 오 박사님은 오늘 강대국 패권 경쟁과 한반도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십니다. 제2발제자는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인 윤봉환 박사입니다. 윤 박사님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십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발제에 대한 제1토론자는 미국 국제공공행정연구원의 조셉 황 원장님이십니다. 나오나요? 예. 현재 대만 국방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고 미국, 중국, 대만 관계 연구에 주력하고 계시면서 사이버 보안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제2토론자는 중국 요령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장동명 원장이십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와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하셨고 지금 요령대학교 정치경제대학 부학장으로서 동북아 경제협력 그리고 한반도 경제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3토론자는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의 키미야 타다시 교수입니다. 동경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 고려대학에서 정착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경대학 한국학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국 전문가로서 저서로 한일 관계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관련 다수 논문을 쓰셨습니다. 제4토론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학교 전명수 교수입니다. 국내 기업인 LG상사, GS건설, 그리고 ALS 네트워크 블라디보스토크 초대 지사장을 역임하셨고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을 돕는 민간 네트워크 활동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 소개하고요. 이 발제와 토론은 시간 90분입니다. 그래서 제약 때문에 발제는 각 15분, 토론은 토론자별로 각 5분씩을 하고 질의응답 20분, 그리고 종합 및 마무리 10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발제자와 토론자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수대 박사님의 강대국 패권 경쟁과 한반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부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오수대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제할 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패권 경쟁과 한반도의 대응입니다.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 한국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그리고 명청, 그다음 청일의 패권 경쟁과 조선의 대응,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과 남북한의 대응, 그리고 특징과 시사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입니다. 이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무대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미국에게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는 제1선 거점, 그리고 중국에게는 미국에 대응하는 완충지대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본 주제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와 즉 현재와 유사한 상황, 다시 말해서 패권국의 신흥 강국이 도전을 하고 거기에 한반도가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3건을 엄선했습니다. 먼저 17세기 명청, 그 다음에 19세기 청일,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그럼 각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세기 명청 패권 경쟁은 당시의 패권국은 명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신흥강국 청나라가 명나라에 도전하면서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6년에 걸친 명청 전쟁은 청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 대륙은 청나라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한반도에서는 조선이 있었는데, 조선은 지배청이 분열된 가운데 이 광해군은 중립외교로 대응하지만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 결과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가 흘러서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은 청나라의 패권에 일본이 도전하는 형태의 패권 경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의 새로운 어떤 주인공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조선도 지배청이 분열되고 또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오판,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과 남북한의 대응입니다. 자, 이 미중 전략 경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중국의 부상과 도전, 그리고 미국의 우려와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핵위 전략, 즉 재균형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중국몽을 제창하자, 자,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응하고 지금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돼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러한 전략 경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 미중의 경쟁 구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어느 정도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그해 말에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 대상으로 공식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8년부터 무역 통상 분쟁을 시작으로 기술, 군사, 체제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공급망 재편, 그리고 반도체 협력과 같은 경제 경쟁이 아주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핵심적인 대응은 선택적 참여 그리고 전략적 모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선택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보면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였고 또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그리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즉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구상에는 참여를 유보하면서 전략적 모성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가장 핫한 미국이 주도하는 칩4 즉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참여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자, 북한은 이러한 그 미중 경쟁 구도를 기회의 관점에서 보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을 시도합니다. 자, 사례를 보면 2016년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20일 뒤에 그 북한 노동신문에는 소위 전략적 요충지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그런 신세가 아니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사활적 이익이 바로 이 한반도에 걸려있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해 9월에 5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5차 핵실험은 4차가 1월에 있었기 때문에 불과 8개월 만의 핵실험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는 2017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경쟁은 더 심화되고 북한은 그해 9월에 6차 핵실험 그리고 11월 29일에는 화성 15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불과 2016, 17, 2년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 3번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총 6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절반을 이때 몰아친 겁니다. 그야말로 미중 경쟁 구도를 절묘하게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 19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 북미 정상회담 2번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5번이 진행됩니다. 그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에 한국은 방문했지만 이 북한은 한 번도 가지 않고 또 만나주지도 않다가 이 2년 동안에 5번이나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은 이러한 구도에서 북중 관계를 복원해내고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이완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패권 경쟁을 보면은 그 17세기 맹청 패권 경쟁이나 지금 현재 미중 전략 경쟁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국내 사정도 유사한 점이 많은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패권 경쟁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러한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한반도는 항상 불가피하게 연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엄혹했습니다. 명청 청일의 패권 경쟁 때는 이 동북아의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이 있고 그 당시에는 주로 군사 패권 위주의 단선적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미중 전략 경쟁은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경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맹 및 파트너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한반도 대응의 특징과 시사점을 보면은 공통적인 점은 이러한 대응 성패의 관건은 한반도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응에서는 국제 정세를 오판하면은 얼마나 아주 엄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당리당략에 함몰되면은 국가 이익을 망각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적 모성 대응. 자, 이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모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적 모성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자, 미중 양측 모두로부터 냉대받을 수 있고
특히 동맹으로부터의 방기라는 그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이 아주 극명한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해자되고 있는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대응 방식은 이제 더 이상 그 실효성이 없는, 그 지금은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인 경제 안보의 시대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가장 그 치열한 대목은 바로 이 첨단 기술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거의 사례가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우리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 결집의 필요성입니다.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려서 고초를 겪는 그 시점에는 반드시 이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과연 얼마나 국론이 결집되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상황인식, 구한말 그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의목한 그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조선은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는,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 한국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이 첨단 기술입니다. 우리의 그 반도체 강국, 이와 같은 그 첨단 기술 때문에 더욱더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한국은 첨단 기술력 그리고 국력 향상을 통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대만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 홍콩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핵심 이익으로 규정을 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한국도 한국적인 사회적 이익, 그리고 한국의 핵심 이익을 규정하고 이것을 유행화해서 이러한 사회적 핵심 이익에 대해서만은 우리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전략적 명확성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 과거의 그런 그 한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성을 활용하는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미중 전략 경쟁은 지정학적인 경쟁이고 첨단 기술 경쟁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지경학적인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연대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자, 한국은 지정학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동맹관계, 중국과는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자, 이러니 이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의 그 노정에서 과거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힘든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한반도는 더 이상 과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알고 있고 이 사례를 교훈으로 삼고 또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 유념해야 될 키워드 그 세 가지를 제시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합심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그 사활적 핵심 이익이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합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전 대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장기화 구조와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진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안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앞으로의 그 이런 미래를 우리가 치밀하게 어떤 그 대응하고 또 예비해서 그 잘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최대한 그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자, 지금의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미중 전략 경쟁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선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그 북한 요인도 관리해야 되고 이 복잡한 미중 이 경쟁 구도도 같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매우 복잡한 그야말로 고차 방정식을 문제를 만난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반선님 발제 감사합니다. 그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대립 경쟁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적시를 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윤봉환 박사님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윤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장으로 있는 윤봉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5월 달에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사이버 안보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러한 그 기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사이버 안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그 전략의 기틀 위에서 두 국가는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가 실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환경과 전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선택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안보의 특성입니다. 사이버 안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사이버 공간이 초융합성, 초지능성, 초복합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주체는 과거의 전통적인 안보 환경에서의 국가가 중심이 되었다면 사이버 환경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집단, 특히 개인까지 중시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이 받게 되는 사이버 안보 침해가 국가적 위협으로 성화될 수 있는, 쉽게 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화에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들은 특히 사이버 강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공간이 과거 안보 현장에 버금하는 그런 패권 다툼의 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다시 글로벌 질서의 안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사이버 안보 전략의 목표는 미국이 이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 그리고 개방성, 정보의 자유 흐름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초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중국은 2020년경에 기술 굴기를 선언하고 미국에 부응하는 그러한 글로벌 패권 국가를 지향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결과가 전략적 목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목적을 추진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미국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한 스테이트 스폰스드 어프로치, 즉 바텀스 업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면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정층 설계의 방식을 가지고 안보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전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국 간의 전략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차이나 베싱,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압함으로써 기술의 추월을 불허하겠다는 차이나 베싱 전략이 기본이 되고 있다면은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디지털 실크로드나 이 1대1로 정책을 가지고 미국을 끌어내리거나 흠집을 내는 리핑 오프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길래 두 국가의 전략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은 미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을 자유, 개방, 참여의 형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중국은 사이버 공간은 전통적인 주권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사이버 주권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 방향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은 과거의 군사동맹과 경제동맹 플러스 해서 사이버 동맹, 데이터 동맹이라든지 기술 동맹을 중시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고 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과 뜻을 같이 하는 상해조약기구라든가 또는 브릭스 국가들, 아세안 일부 국가들, 그리고 걸프 협력회의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주권동맹을 추진을 하면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방향이 달리 나타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비롯되는 또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비롯되는 스테이트 스폰서드 어택, 그래서 스테이트 스폰서드 어택을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트 스폰서드 어택을 통해 가지고 기술과 첨단 지식을 훔쳐간다 하는 사이버 에스피어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비례적 대응, 그래서 나아가서는 물리적 군사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을 기술적으로 디커플링 시키는 그러한 기술 동맹을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스파이 행위를, 사이버 공간에서 스파이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기술적 디커플링을 기술 동맹, 자국 중심의 기술 동맹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국의 데이터라든지 자국의 이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순공정 또는 군사적 대응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두 지도자가 주장하는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 think if more than likely you are going to end up If we end up in a war, a real shooting war 우리가 with a major 전쟁에 power, is 직면하게 going to be as a 된다면 이것은 consequence of 실제적인 cyber 총격전으로 and 이어지게 될 cyber 것이고 이것은 사이버 침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역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물리적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물리적 경쟁으로 귀결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각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의 사이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2018년도까지는 도광양해라는 즉 힘을 숨기고 기술을 능력을 기른다라는 그런 도광양해를 주장해 왔는데 2019년도에서 중국 굴기를 주장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주게 되는 미국이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은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조국을 침해하도록 하지는 않겠다. 중국 국민들과 중국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톱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 굴기를 주장함으로써 미국이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분에서 사이버 안보 경쟁 또는 사이버 안보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주권은 미국의 경우에는 군사 주권 형태로 주장을 하고 있죠. 2015년도에 육해공 우주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을 제5의 영토, 제5의 전장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군사적 영토로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물리적 주권의 범위, 물리적 영토의 범위로 사이버 영역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베스트팔렌 조약에 기본을 해서 사이버 영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다중이해 당사자주의,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을 주장을 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국가의 개입이 없는 개별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국가의 통제가 있는 그러한 국가 간섭주의, 국가간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죠. 인터거버먼털리즘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가의 대응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적 보복 응징을 공공연히 선언을 하고 있고 이것들 군사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도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법률로 제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이 중국의 안전과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주체가 바로 미국이라는 입장에서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기술 패권입니다. 기술 패권은 이 4차 산업 기술의 바로 이 현재의 국제 전략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 패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First America, 즉 기술 초격차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추적을 따돌리겠다는 그러한 전략. 그래서 터프온 차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에 대해서 2050년까지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고 기술을 추월하겠다는 2025 차이나 전략을 가지고 기술 굴기를 외치면서 이에 결과해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초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다음 상호 견제, 이에 대해서 상호 견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미국의 경우에는 테크니컬 디커플링,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기술 추적을 허용하지 않는 기술 동맹, 그러니까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동맹을 결성함으로 해서 중국의 추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우리 기술이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그러한 기술에 바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뿌원타, 뿌박타, 뿌득부타,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 나온다면은 기술 분야에서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각 국가의 정책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기술 시장 선점을 통해서 중국의 시장 진출을 배제를 하고 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기술 절취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견제를 극복했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기술 격차를
분석한 한국경제연구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2018년과 2013년간의 그 기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2018년 현재 중국이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계 분야에서 중국이 우세를 가지고 있고, 우주 기술과 드론,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대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도에 가면 중국이 세계 부분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술 격차가 현저히 좁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두려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표를 가지고, 이 표는 지금 한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평가했을 때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은 현재 중국에 비해서 2018년 현재 중국에 비해서 정강현실이라든지 바이오, 사물 인터넷 등에서 우세 기술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2023년이 되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중국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팅 기술 비롯해서 우주 기술, 드론, 3D 프린팅 이러한 분야에서는 현저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과 대등하거나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술 개발 속도가 4차 산업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7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항공, 방산, 바이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우리가 중국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 자체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미국과 중국 간의 데이터 주권을 데이터 영역에서 있어야 이거 전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데이터는 인터넷 공간에서 흐름을 제약시켜서는 안 된다. 흐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의 시장 기능에 그대로 맡겨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데이터 안보 없이는 국가 안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약 8억 명 이상의 그 인터넷 네티즌들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베이스를 가지고 국가 중심의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상호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이러한 그 중국의 입장에 반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을 때 2013년도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전 NSA 직원이 공개한 프리즘이라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서베일런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런 것인데 미국은 이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봐라,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그 주장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쇄국주의, 데이터 쇄국주의를 취하고 있고, 데이터 쇄국주의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동맹, 데이터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금승공정을 통해 가지고 자국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전법이라든지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해외 유출을 금지를 하고 있고, 데이터 국내 보존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국의 정책은, 미국은 안보나 테러의 감시를 허용하는, 안보나 테러 사건에 있어서는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2018년도에 클라우드법을 제정을 해서 해외에서 거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방지법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규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현지화 정책 또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해외 유출, 대외 유출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충돌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이버 환경은 어떤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 사이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보급률은 OECD 2위에 있고요.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인터넷 공간이
빼앗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선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컨텐츠 생산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는 세계 5위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거죠. 이 이유는 바로 세계 IT 기업들, IT 공룡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가지고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또는 국내에서 국내 망을 이용하는 망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러버 또 텍스 다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SNS 시장의 81%를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해외 IT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서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지메일의 24%, 네이버 지메일, 모바일에서 네이버 지메일은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이 5.5%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굉장한 균형차를 보이고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IT 기업들이 세금이라든지 또는 망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보안 기술 개발에 늦어 가지고 해커들의 놀이터라는 그런 악명을 듣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데이터 고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는 결국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사법 권리를 고가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초래하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2023년 내년입니다. 세계 선도 기술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한 기술 중에서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은 선도 기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기술 격차가 점점 더 따라잡히거나 또는 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각국 정부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201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발표만 했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실행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변죽만 올리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실천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버 안보 환경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경우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은 미국은 사이버 우방국입니다. 우리는 사이버 동맹국이 아니죠.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사이버 기술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이버 우방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미일 안보 협약에 사이버도 포함시키고 있는 동맹국으로 규정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 협력의 조약에 이 부분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또는 오커스라든지 쿼드에 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이버 안보국으로 남아 있는 그런 그 전략적 모함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중국을 우리가 쳐다보면은 중국은 경제교육국 대상국,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교육국이죠. 그러한 상태고,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침해해 들어오는 IP, 사이버 공격의 출발 지점을 살펴보면은 약 60% 이상이 중국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정치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북한과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남쪽과 가까운 그런 중국의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대남 공작 기지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심양이라든지 대련이라든지 단동이라든지 또는 광주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 흔히 출발하는 북한 에이전트들에서는 IP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라든지 브릭스라든지 러시아 이러한 동맹국들과 함께 1대1로 전략,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최대의 사이버 위협국으로 존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사이버 공간은 최대의 비대칭 전략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저강도 공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함께 스테이트 스폰서드 어택, 그러니까 정부 지원형 그러한 사이버 공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죠. 사이버 전사들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서 그것을 국가 전략 목표에 부합되도록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가상절치, 특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가상절치 활동이라든지 랜섬웨어 공격 또는 지능형 지속 공격, APT 공격의 빈번한 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사이버 공격 강국이 어디겠습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러시아고 4위 내지 5위가 북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란이 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 4대 사이버 강국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공격력은 약 지금 세계 전문기관에서 판단하기는 11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공간이 되고 있고, 이러한 4대 사이버 강국이 부딪히면서 뜨거운 사이버 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물리적 공간에서 나타난 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가운데 중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 수시로 협박하고 견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상황에 적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그 사이버 정책의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사이버 환경에 대한 적의적 대응을 못하게 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달에 나토 22 스트레이지 컨셉트라는 그런 북대서양기구, 나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죠. 그래서 다소 우리가 이 사이버 활동의 방향에서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가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당할 것인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경중, 우리가 흔히 앞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미중 간의 전략적 위상을 안미경중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안미경중에서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될 게 안보냐 경제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제는 조금 침체가 있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안보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칫하다가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국가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국가 전략을 맞춰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요소이죠. 그래서 안보에서 양보를 할 수 없다면은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어서 기술동맹도 우리가 강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어디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 한국은, 중국은 우리의 제일 교육국이고요. 중국으로 봐서는 한국은 제4교육국입니다. 상대 국가끼리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럼 기술적 디커플링에서 우리가 중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요인은 없죠. 그런 요인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이러한 기술동맹이라든지 안보동맹이 중국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중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략적 제휴점을 찾아야 되겠다. 전략적 제휴점을 찾아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신뢰 구축 문제가 선결이 되죠. 신뢰 구축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 균형점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데이터 주권 개념에서 살펴봤을 때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권을 확보하고 사법고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규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면, 우리가 뭐 인터넷 인구도 적으니까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그 사이버 약세 국가들과 동맹을 해서 사이버 동맹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를 가지고 있는 선도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 선도 기술에 대한 기술 패권을 유지를 했다. 지금 4차 산업사회는 기술이 선도 기술, 기술을 선도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선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기술을 개발 선도해 나가야겠다. 그다음 사이버 안보 전문 인력을 키우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사이버 안보 전문 인력은 중국은 지금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헝커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0만 정도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약 10,000명 정도에 육박을 한다. 7, 8천년 얘기도 있고요. 약 10,000명 정도 육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약 1,000명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제 정비. 우리나라는 국제 사이버 범죄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제가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업적 국가로도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못 받아주겠다는데 우리나라 법제가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윤 박사님 시간이 조금 당사자 간의 통화까지도 녹음을 금지시키겠다고 했죠. 역방향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중요성이 정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부분이 이제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점유율에서 정부 부분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약 80에서 90% 정도가 민간 부분이 네트워크를 점유하고 있고, 생산되는 따끈따끈한 정보는 전부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을 과거에 객체해서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주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 부분에서 협력 수준도 제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동맹, 안보동맹을 통해 가지고 경제동맹 플러스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응 정책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가 그것을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죠. 국가의 실천 의지가 없이는 이러한 부분이 전부 후회되고 외치는 부르짖음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또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경과를 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두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자는 질의할 때 토론 상대방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호명된 발제자께서 답변 토론을 해 주시면은 진행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조셉 황 원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조셉 황 원장님.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join 예. this wonderful panel. 패널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중분들과 그리고 다른 토론자분들에게 시간을 좀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아주 좋은 행사이고요. 그리고 두 발표가 아주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당히 좋았었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중 경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먼저 슈퍼파워의 경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버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중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잘 제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박사님의 주장에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전략적인 모호성, 그리고 전략적인 모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 국내 정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 국제 정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 모호성과 명확성이라는 것이 중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과 명확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과 그리고 전략적인 명확성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자면은 특히 미국 국내 정치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사실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명확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성을 가져가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중국에게 대해서 견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쪽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다른 국가들이 억지 효과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명확성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략적인 명확성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 다른 나라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립을 갑자기 진행한다라든지 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대만이 독립을 해? 그러면은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대만을 진압하겠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략적 명확성에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 미국 간의 관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어색해지지 않도록,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긴장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중의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적인 균형이라는 용어를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미중이라는 슈퍼파워가 전략적으로 각각 다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강대국이 완전히 달랐을 때 어떻게 전략적인 균형을 잡아서 조금 더 평화롭고 국제적인 질서를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발전 방향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에 대한 국내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합의, 콘센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슈퍼파워 사이에서 콘센서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희석을 해서 좀 더 평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사이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이버 이슈를 살펴봤을 때 사실 몇 분 만에 뭔가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차세대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분쟁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쟁, 범죄, 테러리즘 이렇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 다른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고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라고 한다면 군대나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 세 개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제대로 된 룰이라든지 제대로 된 교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해상 보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와 사이버 세계에 대해서 균등할 수 있는 원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성숙한 전략을 물리적인 세계와 사이버 세계에서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국경화가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 전략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이버 주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주권이라는 말이 글쎄요, 그렇게 좋은 워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모니터링을 하겠다, 가버넌스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이버 주권이라는 것은 공유의 책임, 이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 문제를 함께 다뤄야 되는 것으로 접근을 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제가 영토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 어떻게 영토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른바 주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 자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행위자들이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먼저 국가 행위자에 대한 체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 내의 안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 행위자가 아주 강력한 협력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인 전략 파트너와 함께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조셉 환 원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전략적 모호성, 명확성, 보다는 전략적 균형성, 그걸 제안해 주셨고요.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주권 이런 걸 중국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과 형평, 협력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국 요령대 장동명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장동명 교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포럼하고 세션 참석해서 영광입니다.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 일부는 동감도 있고, 또 일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각이 아마 틀린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는 건 사실 중국에서 이제도 말씀하신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에서 공유할 부분도 있고 공유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주권을 주장한 중에 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이 한국의 시각에서
이 사이버 공간을 사실 한국이 이 사이버라든가 이 인터넷이라는 거 상당히 발달하고 제가 90년대 중한 수교 이후부터 이제 한국에 다니면서 참 깊은 인상을 남겼고 거기에 대한 제 질문은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은 어떠한 이제 교수님 지적하지만 어떠한 정부 차원에서 뭐가 정책을 세운 이런 그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에서 유지되고 또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이런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 어려운 선택이지만 어떠한 절차 있는지 교수님 개인적으로 구체적 디테일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봉환 교수님이 발표 그 내용을 또 잘 들었고 거기에서 미국이 지금 테크니컬 디커플링 하려고 지금 많은 전략을 이제 가동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선택할 그 딜레마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달 말까지 그 칩4 거기에 확답을 달라 하는 미국이 그 요구에 따라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도 상당히 큰 그 어려운 그 선택이고 또 이 분야에서 한국도 중국은 한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하고 시장 사이에 한국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시간과 여유 공간도 많지 않은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맹이란 이런 것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것이 지금 이때까지 서양 사회에서 그렇게 주장한 건데 오늘날 와서 당신은 이기에 참석 못한다 아니면 어느 정도 참석 못한다 이런 이 동맹이나 이런 폐쇄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중국에서는 사실 이것은 냉전 사고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기술적 냉전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그게 질문이고 또 아까도 이제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 중국과 한반도는 과거 역사에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나 그때 교수님도 언급했지만 그때 중국은 가장 세계 잘 사는 나라, 부유 나라로서 서양 국가들이 뭐 팔구 연군을 하고 만 명 정도 뭐 그런 병사 갖고도 이제 중국을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오늘날 와서 이것을 어떻게 그 과거 역사를 비참한 역사를 다시 중복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국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 분야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동민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키미야 타다시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들으십니까? 네. 제가 좀 사이버 문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 위주로 좀 토론하겠습니다. 뽀 박사님의 그 보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1945년 이후에 미소 냉전이 한반도 분단에 미쳤던 영향 과 이것에 대한 남북 간의 대응에 관한 사례를 포함하지 않았느냐,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가장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그때 1945년 이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일부러 1945년 이후에 미소냉정의 사례를 좀 비교 대상으로 빼느냐. 이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히 10세기 말의 그 상황과 비교인데요. 그때 한국은 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 일본의 세력 각축과 이것에 대해 호응하고 국내에서는 친정파, 뭐 친일파로 분열돼 대립으로 벌어지고 있었으며 분열도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미중 대립에 대한 자세에 관해서 차이가 없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근연히 분열을 가져다 줄 만큼 심한 거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10세기 말의 상황은 한국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약한 존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한국은 세계 속에서 얼마만큼 존재감을 가지면서 비슷한 사고를 공유하는 소위 중견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대운에 관해서 10세기 말과 현재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대운에 관해서는 전략적인 호선과 안미 경쟁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대응이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중 경쟁 구도를 활용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김정은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선택했다고 보지만 2019년 이후 특히 2022년에 들어서 그러한 선택을 포기하고 거꾸로 냉전 시기에 중로와의 동맹관계 강화로 선회하려고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응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반도에서는 냉전 시대에 한미일 때 북노충의 구도가 정착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시면 그만이지만 만일 그것을 비해한다고 보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 박사님의 보고에 대해서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한 미중 관계와 사이버상의 미중 관계 똑같은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무엇인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컨대 어느 쪽이 또 한층 대립 측면이 부각되면 된다고 봐야 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고 보면 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거꾸로 보면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미중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리얼한 공간의 미중 관계를 관찰 또한 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끼리의 관계를 관해서는 각각 다른 정치 체제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롭고 열린 사이버 공간,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 이에 대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 의한 통제 육성을 특징으로 하는 배세적인 국가주의적인 사이버 공간,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이버 공간 사이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우월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 배세적인 국가 통제적인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 한편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통제하면서 육성하는 공간이 더 높은 간접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끼리의 관계에 관해서는 리얼한 관계보다 또 한층 가치의 문제가 간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체제 우열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보고는 한국과 미중과의 비교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간 문제에서 일본은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한미일이 똑같다고 단순하게 봐도 될 것인지, 또는 좀 또 다른 시각이 있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고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개인적인, 조금, 감성이지만,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에 오면 북한 관련 사이버 정보가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로서는 접근할 수 있을 줄 압니다만은 뭐 저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왜 그러한 북한 관련 사이버 공간을 개방할 수 없는 것인가? 예컨대 뭐 노동신문도 그렇고 또 조선중앙통신도 그렇고 또한 조선신보도 그렇고 저는 한국이 그 사이버 공간상에 북한에 대한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북한 관련 사이버 공간을 좀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한국은 반공 국가로서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북한이 또 폐쇄적인 정보를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 관련 사이버 정보를 좀 어떻게 좀 더 개방할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아 다다님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전명수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수 교수님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명수입니다. 너무 두 박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그 패권 경쟁,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최근 러시아도 굉장히 중국과 원팀이 돼가지고 합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언급은 안 드렸지만 저는 한국과 러시아의 그런 상황, 특히 경제 안보를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전문이 또 경제 중심으로 기업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런 동향,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좀 의견, 그리고 오 박사님께 또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남북한과 또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역대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정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 슬로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꾸준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죠. 근데 바로 지난 정부에서도 그 9개 나인브리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뭐 에너지, 철도, 인프라 등 9개 분야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한 바 있었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수그러들더니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그 사태 이후로는 완전히 지금 단절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진출해 있는 기업들, 많은 기업이 진출한 것도 아니지만은 지난 30년간 한여 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이 어렵고 또 부침이 심했지만은 지금은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삼성중공업 등등등 기업들이 부품이나 물류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업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모두 돌아가는 그런 빈자리에 많은 서방 기업들이 돌아가는 빈자리에 중국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에너지부터 해서 물류 모든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돌아가면은 나중에 그러면 돌아오면은 웰컴하고 러시아가 반겨줄까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는 그렇다 할 만한 대응이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협력.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했어요. 극동 지역과 우리나라의 일부 도시들, 한동의 지역과의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또한 왜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제재를 이해를 하지만 지방자치 간의 서로 간의 교류 활성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유지는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정부 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남는다. 러시아 쪽에서도 왜 지방까지 우리까지 협력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묻기도 합니다. 최근 한너 간의 이제 경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경제 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죠. 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그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이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많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심 그리고 대비 지혜로운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을 잘 둘러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는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뭐 제재나 여러 가지는 이슈가 걸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러시아는 한국 경제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좀 차지하는 지위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독보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생활 물자들을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의 다 에너지를 수입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다가오는 겨울에 물가가 급등한답니다. 특히 에너지 가스를 또 가격이 인상한다 예고가 있어서 더더욱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 악화는 에너지 자원 원료뿐만 아니라 농업용, 식량 공급망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쉬운 얘기로 밀가루가 없어서 빵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면 라면값부터 모든 게 다 오릅니다. 그거는 러시아는 밀대국입니다. 수출대국. 그래서 에너지와 이 식량 자원에서도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러시아가 말하는 LNG 클러스터죠. 우리가 상당 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차세대 에너지 동력원으로 설정한 수소 에너지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극 항로. 우리가 열심히 북극 항로의 새로운 기회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들이 연구도 많이 했고 성형화까지 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가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산을 통해서 북극부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남반구로 계속 그 밖에 돌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중국과 동남아뿐만 아니지 유럽을 갈 수 있는 시장 거의 닫힌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난 30년간 쌓아온 경제협력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제 정세 속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은 전쟁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극동 러시아, 기존에 협력해왔던 지방자치 협력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기관의 그런 무역 통상들은 꾸준하게 우리 정부나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이 힘을 보태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전쟁 이후에 다시 언젠가는 복원을 해야 될 거고 한러 간의 외교로 아예 단절하고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저는 쓰린 게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 게 있는데 젊은 세대 20대 젊은 10대 20대가 러시아를 너무 언론에서 그렇게 전쟁 국가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어필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 반러 정서가 너무 점점 강하게 되고 있다. 그 어린 친구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러시아는 우리하고 왜 친해야 돼? 러시아? 좀 나쁜 국가 아니야?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 그럼 우리는 옆에 있는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러시아 손을 잡을 때 왜 우리가 러시아를 다시 가야 되나요? 그때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런 지혜로운 조금 우리나라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 박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을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와서 결국은 더욱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자라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어려운 선택일 걸 저도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보시기에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거의 양대 진영으로서 경제 전쟁으로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러시아가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합류가 됐는데 이런 현상이 얼마나 합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우리 동북아 경제 짧게는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은 결국에는 전쟁 끝날 것입니다.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끝날 것인데 전쟁 이후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러시아를 거의 단절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부의 외교 정책은 저는 굉장히 조금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이 좀 지혜로운 그런 처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거 지난 30년간의 수교국인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민수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많은 토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포럼 일정 시간 관계상 12시 30분에는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12시 23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 더 연장 우리끼리 하는 걸로 하고, 두 분 그 답변하실 때, 예, 그 최대한 질문한 내용 요지를 해서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많은 내용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수대 박사님 그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예. 소리가 먼저 그 일본 그 김희아 교수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저 발제에서 이 미소 어떤 그 냉전 구도하에서 이거 한반도에 대한 그 패권 경쟁, 자 이걸 왜 넣지 않았느냐? 이것은 본 발제의 목적은 이 패권국의 그 진흥 강국이 도전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어떤 그 부여되는 그런 선택의 강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미소 어떤 그 이런 냉전기의 그 상황은 아마 이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이걸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중러 한미일 구도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희망하고 아주 그 오매불망하는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는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열어주지 않으면 국제사회 대북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냉엄한 현실입니다. 북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답은 북미 관계, 또 이 북미 관계는 남북 관계와 연동해서 아마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전맹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양대 지금 진영으로 나누어 그야말로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러시아가 중국에 얼마나 그 편성하겠느냐, 합류하겠느냐는 거하고 러시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러시아의 그 중국 편성 가능성은 일단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는 양쪽 다 그야말로 강대국임을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머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 과거 역사를 보면은 중소 갈등을 치열하게 경험했고, 그 다음에 60년대 말에는 그 진보도라고 거기서 국경 충돌이 있었고, 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 획정은 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협력은 하지만은 결국은 경계 속의 협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패권에 러시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 지금은 현재 그 해양 패권 위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러시아 영향이 크지 않지만은 이게 대륙으로 만약에 중심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과거 그레이트 게임처럼 아마 러시아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그 대미 외교는 실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소련이 붕괴하고 저 동구권의 그 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정부는 이 북방 정책을 가지고 아주 기민하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분명히 세계 정세가 약간의 그 재편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그 재편의 과정에서는 어차피 기회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걸 포착할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은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과거 같은 그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은 이 규범, 제도 모든 것이 지금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국력 향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윤봉한 박사. 네. 네, 장동민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사이버 정책 수립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2019년에 한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내용이 미흡하기 짝이 없고요.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죽만 울렸지 정책은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우리 국가 정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그 우리 사이버 안보 전략에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우리가 물론 사이버 강국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분명한 응징적 저지 대책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디커플링에서 기술적 냉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이버 공간은 실물적 공간보다도 훨씬 더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대표되는 그런 양진영에서 냉전 구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이러한 냉전 구도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기술 패권 경쟁 지금 초기 단계에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중국을 밀어붙이는 그런 구도로 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첨단 핵심 기술,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미야 다다시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과 실물 공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거 냉전 구도가 이제 분명히 전개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은 실물 공간과 분리해서 볼 수는 없죠. 분리해서 볼 수는 없고 그것이 국가적 의도나 개인적 의도가 개입이 될 때는 그것이 사전은 실물 공간에 앞서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물 공간에서의 그 사건이 사이버 공간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든 선후 관계가 있을 뿐이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 개방을 중시하는 미국과 폐쇄 국가주의를 중심하는 중국 간의 그런 그 상호 간의 그 융합점 컨버전스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뚜렷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국가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UNGC 제7차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이버 거버넌스,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접점을 전혀 못 찾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그 국제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어떤 해결 구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사이버 거버넌스에서 사이버 주권 문제라든지 사이버 데이터라든지 문제에서 같은 그 경로를 가지고 가고 있고 미국은 일본은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사이버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사이버 동맹 국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을 살펴보면서 러시아와 일본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러시아는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그 크리티컬하고 위협스러운 존재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정도가 극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러시아에 포함했다기보다는 같은 구조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원칙적으로 하면 플로에서 토론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저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그 식사를 하거나 또는 우리 발제자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 시간 제약 때문에 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중 전략의 경제 턴바인 우리나라가 실리를 중시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함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